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냐 아니면 독재로의 획이냐. 이 나라의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헌법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헌법마저 발 아래 둔 특권층이 그 존재를 인정받느냐. 멈춰선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향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 이 중차대한 문제가 걸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내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공개됩니다. 대다수 국민의 부름에 과연 내일 헌재는 어떻게 응답할지. 자, 이제 선고를 약 15시간 남긴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오늘도 재판관 평의가 이어졌다고요? 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제 15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헌재는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우선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평의를 한 뒤 오후 3시 한 번 더 평의를 가졌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진 만큼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세부 조율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의를 두 차례 갖는 건 오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 등의 작업을 하고 오후에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인 내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를 세밀하게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결정 발표를 앞두고 헌재가 보안을 더 강화했다면서요? 헌재는 말 그대로 철통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팎으로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요. 경찰이나 방호 인력, 취재진 정도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헌재는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선고 기일이 확정된 뒤부터 결과를 추측하는 이른바 정보지가 쏟아지고 있죠. 분명한 건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들도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내일 오전 11시가 돼야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법조팀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5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헌재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전 11시가 선고 시작인데 파면이냐 아니면 직무 복귀냐 이 결정이 주문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지 파면될지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바로 그 순간 결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탄핵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혜리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관 착석 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4 헌납 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고 합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전례에 따라 30분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도 많이 부각해 여기에 대한 답이 담기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고의 결론, 즉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주문부터 읽고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결론부터 밝혔고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대0 기각으로 의견이 모였던 검사 3인 탄핵 사건의 주문은 마지막에 공개됐습니다. 주문 지금 시각은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5건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과 관계없이 주문은 모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주문은 선고 막판에 낭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정 이유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먼저 낭독한 후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 경우에는 장래가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주문은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MBC 뉴스 이길입니다. 자,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지금쯤이면 아마 이 결정문이 거의 완성이 됐겠죠? 네, 헌재가 판결을 끝냈으니까요. 파면할지 말지 결정문 초안은 이미 나왔을 겁니다. 네. 다만 아직 재판관 서명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앞선 두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고 당일까지 평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과연 재판관들이 서명까지 끝냈을지, 그럼 결정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는 구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정문 작성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 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선고 전날에도 밤 늦게서야 퇴근했고 헌재 연구관들은 다음 날 새벽까지 남아 오탈자를 살펴보며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거쳐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서명하고 오전 11시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선고 당일 오전에야 결정문에 서명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파면을 주장한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면 의견이 누구누구다라는 걸 쓰지 못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선고할 때 김영일 재판관이 나오지 않았던 거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관들은 선고 사흘 전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재판관 평의가 잡힌 걸로 알려지면서 결정문을 다듬는 마지막 조율은 오전 11시 선고 직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이 기자, 내일 선고가 생중계되니까요. 비상계엄도 생중계됐는데 그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직무 복귀하느냐, 이것도 생중계되는 셈이네요. 네,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허용한 건 이번이 딱 6번째인데요. 이 또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결정한 겁니다. 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재판관들도 잘 알고 결론을 냈을 텐데, 근데 현장에 일반 방청객들도 있잖아요. 네, 열기가 대단합니다. 20석에 무려 9만 6천 명이 몰렸는데요. 이 소식은 김상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알리면서 생중계 허용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평의 결과였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선고 결과를 생중계로 공개해왔습니다. 시작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였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 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단, 이명박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가장 최근에 생중계된 헌재 선고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상 6번째 생중계 진행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는 방송사의 공동중계 카메라 4대와 음향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내일 광주 5.18 광장과 대구 동성로에도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10개 교육청은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보려는 시민들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20석이 배정된 일반 방청석에는 9만 6천 명이 신청하면서 박 전 대통령 당시 796대 1을 훌쩍 뛰어넘어 4,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MBC는 선고 전 과정을 포함해 내일 오전 6시 특집 뉴스 투데이를 시작으로 밤 11시까지 17시간 연속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뉴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이 기자, 지금 헌재 앞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헌재 바로 앞에서의 집회는 아예 금지가 됐죠. 네, 서울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헌재 반경 150m를 그야말로 진공 상태로 만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헌재 근처에 나가 있는 이혜선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혜선 기자, 헌재 앞의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여기서 헌재까지 약 200m 거리인데요. 저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은 경찰 버스와 바리케이드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헌재 정문 앞 인도를 지나는 경우 경찰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안국역에서 수은회관, 제동초 사거리까지 헌재 근처 150m 구간에 차벽을 둘러쳤습니다. 헌재 근처 안국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로는 차량 통행도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진공화 작업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엔 가용 경력 절반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의료 비상이 발령됐는데요. 오늘 밤 자정부터는 가포 비상으로 경계 태세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가포 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중 최고 단계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직접 헌재를 방문해 경계 태세를 점검하라면서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성계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테러 협박글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여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은 테러 대응 장비를 갖춘 경찰 특공대도 투입되는 등 전국에서 210개 기동대 14,000여 명이 동원됩니다. 자, 지금 이 기자 뒤로 보이는 헌재 앞 분위기가 굉장히 삼엄한 것 같은데 이른바 그 진공화 구간 밖에서는 탄핵 관련 집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헌재 방역 150m 안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됐지만 이를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집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국역 6번 출구 근처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른바 끝장 대회 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측도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경찰은 선고일인 내일 집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인사동 주변을 중심으로 경찰력과 차량을 배치하는 완충구역을 설치해 충돌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안국역은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 중인데요. 내일은 역사가 완전히 폐쇄됩니다. 상황에 따라 한강진역 등 14개 역도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은 헌재에 윤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넉 달 넘게 불안에 시달리며 일상을 파괴당한 사람들이 이 만장일치 파면을 외치고 있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음모론까지 들먹이며 성을 내고 윽박지르던 윤 대통령 파면을 기대하며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8대형 파면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머리 위로 펼쳐든 구호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시민들은 촉구했습니다. 압도적 파면만이 내란 세력에게 설 자리를 내주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간 광장을 메웠던 시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이미 정답을 알려주었으니
헌재는 그 뜻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8대0 만장일치의 압도적 파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 159명,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손팻말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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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그 결과가 내일 나타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선고까지 무려 123일. 내란성 불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때는 헌법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제일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제일 원칙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핵 여부는 인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 재판관님들이 내일 꼭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향후에 뭔가 분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선언이 잇따랐던 대학가에서도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이 만들어진 이유를 안다면 분명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내릴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저녁부터 안국역 근처에서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마지막 철야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글이 나오던 대통령실 입구 전광판은 현재 이렇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크게 5가지로 쟁점을 추려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으로 확인되면 파면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곳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간담회 같았다고 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배포도, 회의록도, 개회나 폐회 선언도 없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부서, 즉 행정서명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불려 나온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회의였다. 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진술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무장군인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동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그 정도로 극심한 혼란 상태여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탓에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줄탄핵과 관련해서 헌재는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예산 삭감 규모는 전체 예산의 0.6% 수준에 그칩니다. 요건도 맞지 않는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겁니다. 그날 밤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문건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회를 해산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구상을 재현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국회의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라는 조직의 예산을 편성하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받은 한 장짜리 문건입니다. 헌재는 이 문건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무력화를 노린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그 자리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정치활동 규제 같은 신군부 입맛에 맞는 악법들을 만들어내며 어용 국회 역할을 했습니다.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문건을 주고받은 쪽 증언은 엇갈립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부르며 참고하라고 했고 옆 사람한테서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 없다며 최 부총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또 나왔습니다. MBC,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그날 밤 대통령 집무실에서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디 위에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 단수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또 자신이 소방에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문건의 존재는 인정한 겁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습니다. 단전 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를 끊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출발점인 포고령부터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한 포고령 1호입니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처단한다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헌재가 주목한 건 국회와 정당은 물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제1항입니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아무리 계엄이라도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명백한 위헌, 위법인 겁니다.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말은 다릅니다.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헌적 포고령에 따라 정치인 체포 시도와 국회 봉쇄가 착착 진행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전두환 신군부의 포고령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군부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는 사법부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위헌적 포고령을 검토 승인한 건 윤 대통령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은 이제 내일이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고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비상계엄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준비됐고
그 목적이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MBC는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전문을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비상계엄으로 이루려고 한 게 뭔지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보다 한참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거의 대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됩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이른 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체포하고 제거한 후에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계엄 시도였다는 것을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사제 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 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호송선 3척에서 5척을 준비해 5천에서 10,000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수첩주인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직전 넉 달간 김용현 국방장관 공간을 드나들며 계엄을 모의한 걸로 알려졌고 계엄 실패 뒤 대통령의 질책을 들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전화한 핵심 인물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그저 망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란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내일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선고 전 발표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탄핵 기각응답을 크게 앞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끝내 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은 내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앞서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만 밝힌 대통령실도 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27일 동안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 또 영남권 대형 산불 수습에 힘써달라는 당부 정도의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결국 지난 2월 말 재판정 최후 진술이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입장이 된 겁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단 한 번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선고 전 발표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파면 요구 응답이 57%로 탄핵 기각 35%를 크게 앞섰습니다. 탄핵 인용을 전망하는 응답도 많아졌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거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4%포인트 늘어난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거란 응답은 5%포인트 줄어든 34%로 집계됐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조차 승복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에 그친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로 일주일 새 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혹세무민하면서 불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51%로 여전히 과반을 넘겼고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문의 첫 마디는 헌법 준수입니다. 그만큼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이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고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다시 헌법, 김현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 취임 선서문은 헌법에도 나옵니다.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한다고 돼 있고 그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맨 앞이 헌법 준수이고 국가 보위, 평화 통일, 국민 자유와 복리 순입니다. 국헌이 헌법으로 말만 조금 바뀌었지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 개헌되는 동안 취임 선서문 맨 앞자리는 헌법 준수였습니다. 헌법 준수가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국가 최고 지도자는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선서나 서약을 합니다.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헌법 수호 의무를 어기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파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대성은 다시 두 가지 잣대로 결정합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라면, 또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라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운명도 이 중대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며 거부한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하는 것도 헌법 준수를 선서한 윤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야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자리를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2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시장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모두 야권 승리로 돌아간 겁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지난해 총선 모두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던 경남 거제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 승리가 이랬으므로 끝나지 않고 이후 조기 대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 민주당의 압승하는 그런 시작이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 넘는 득표율로 크게 승리했고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 득표율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0여 표 차이로 꺾고 전남 담양군수에 당선되면서 혁신당은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부산교육감 선거도 진보 진영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탄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51% 득표율, 보수 진영 후보 2명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탄핵 반대 여론을 기대하며 선거전을 펼쳤지만 민심은 정반대로 응답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패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탄핵 민심이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나 친윤 대표 인사인 윤상현 의원 등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이 지원에 나선 곳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마이너스 효과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퍼뜨리고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선동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곳곳에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전 씨는 선거와 상관없이 탄핵 반대 주장을 외쳤습니다. 경남 거제시장 유세에선 후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완계인지 김한계인지 누군지 몰라. 누가 돼도 다만 기준을 반듯해요. 절대 민주당 찍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거제에서 18%포인트 차이로 대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보수 진영 부산교육감 후보로 나섰습니다. 역시 전한길 씨가 지원했습니다. 야, 민노총 보고 있나? 정교도 보고 있나? 정 후보 역시 11%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스스로 사퇴하며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후보를 안 냈는데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이 돌연 유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청년 최고위원 대변인을 맡고 정말로 전도 유망한 우리 강산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십시오. 소속당도 아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원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참패였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단골 연사들이 지원 사격한 곳마다 여당과 보수 진영이 패배한 겁니다. 국내임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구 상황에 따른 결과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당내에선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어도 괜찮은 거냐. 부산과 거제 결과를 보면 그조차도 어렵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제주에선 77년 전 계엄이 선포되고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학살당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엄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난데없이 피해자와 유족들 앞에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는데요. 제주도민들은 계엄의 공범이 계엄 피해자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공개된 국군 방첩사령부의 내부 보고서.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검토하며 지난 1948년 헌정사상 두 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된 제주 4.3을 폭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군경과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가 7년간 제주 인구 10분의 1을 학살했지만 4.3은 아직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4.3 사건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방첩사는 제주도민이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군사독재 시절 표현을 고집한 겁니다. 제주에 다시 4월 3일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이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들한테 와서 무슨 기념사를 합니까? 윤 대통령은 당선인 때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대통령 신분으로는 온 적이 없습니다. 대표가 직접 제주를 찾은 야당들과는 달리 여당 국민의힘은 지도부 중 비상대책위원 1명만이 참석했습니다. 4.3 하루 전 국회의사당. 야당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자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들이 해명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이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 마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 불러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야당에선 바로 그 낙인이 77년 전 제주 비극의 원인이었다며 역사를 77년 전으로 퇴행시켰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무차별적 학살이 벌어졌던 비극에 대한 국가의 근거는 바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제주의 4.3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77년 전 제주의 4월을 상기시켰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계엄은 야당 탓이라는 윤 대통령의 억지를 반복하며 탄핵 기각을 주문했습니다. 또 아예 헌법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고재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연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등 현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의 대우각성과 승복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대표 방탄 법안의 일방 통과 등 야당의 의회 독재가 사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비대위로 전환하며 비상계엄으로 불안을 들여 사과한다고 밝힌 지도부가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바로 그 국회의사당에서 여전히 비상계엄의 논리를 설파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는데 그 이유도 87년 헌법 체계가 제왕적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의회 독재 탓을 되풀이했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온 여당 의원들은 마지막 날까지도 헌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은 윤 대통령인데도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국정을 파탄내고 국정을 마비시킨 그 부분에 대한 탄핵이 될 거라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재판정을 찾아 탄핵 심판 선고를 직접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전 지도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선고가 이뤄진 뒤 다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야권은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3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해 계엄으로 군정을 꿈꾸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고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77년 전 헌정사상 두 번째 계엄이 선포됐던 제주 4.3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이 대표는 4.3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다시 학살이 벌어졌고 작년 12월 비상계엄이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마지막으로 촉구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다른 야당들도 절기상 청명인 선고일 이름 그대로 맑은 하늘이 정의롭게 열릴 것이다. 망상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로 부정선거론자들의 망령이 거치길 바란다. 최악의 상황이 나오면 주권자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승복을 약속하라는 여당을 향해선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또 당 내부를 향해선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지켜보며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선고 내용을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에 나설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설립했는데도 사립학교인 한민고는 갖가지 비리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교장이 학생들을 위한 응급 이송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고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는데요. 사학 비리의 전형적인 행태를 국방부가 세운 학교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토요일 오후 차를 향해 다가오는 한 남성, 한민고 교장 신모 씨입니다. 이튿날인 일요일 아침에도 신 교장은 자연스럽게 이 차에 올라탑니다.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느 교회. 신 교장이 몰고 다닌 이 차는 학교가 돈을 내고 임대한 학생 응급 이송용 차량입니다. 대중교통이 없다시피 한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갑자기 아프면 이 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신 교장은 이 차를 자가용처럼 썼다고 합니다. 제가 밤에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원래 그 차로 병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감 선생님과 그 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차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응급 수요가 많았는데 그런 건 좀 무시하셨던 거죠. 아픈 학생이 생기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저희 자차로. 한민고를 감사한 파주교육청은 작년 말 신 교장에게 이 문제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교장은 응급 이송용 차량은 규정에 맞게 공무로 썼던 거라며 다른 교직원들도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밝힌 한민고의 비리는 다양합니다. 급식 업체는 식재료비를 조금씩 떼먹고는 예비비를 챙겨둔 거라고 했습니다. 집합은 방학 때는 계속 적자가 나옵니다. 그걸 비축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에선지 학교 측은 이런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지적했습니다. 거의 90년대, 80년대 정도의 수준, 행정,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봉급을 더 받기 위한 호봉 조작, 건강보험료를 부풀려 보조금 횡령하기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행정실 직원 이모 씨. 교육청이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 없이 이 씨를 학교법인 소속 사업체로 옮겨줬습니다. 나만이 판단이 아니라 교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돈 만지는 일 어떻게 또 시키겠어요, 나쁜 사람한테. 한민고 측은 교육청 감사에 나온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 같은 한민고의 비리는 이제 외부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이 이런 문제가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첩사 출신 예비역 군인을 채용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교육당국의 감사가 끝난 지난해 12월 초 학교 법인의 살림을 맡는 사무국장이 새로 왔습니다. 예비역 대령 최모 씨.
간첩 색출이 주임무인 방첩사령부 출신이었습니다. 역시 군 출신인 학교법인 상임이사가 직접 영입했습니다. 최 씨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만나 이것저것 캐물었다고 합니다. 개개인도 불러놓고 너 하는 업무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다음에 학교 비밀번호 각종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 얻어갖고 직원들은 사찰이라고 느꼈습니다. 최 씨는 반년 전 군에서 전역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을 못 받았는데도 학교 측이 자신을 곧바로 감사 업무에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자마자 징계, 감사 뭐 이 정도 특히나 더더군다나 안 맞는 게 같고. 학교 측은 전직 방첩사 요원을 투입한 건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헌병 출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출신이 올 수도 있어요. 교장에게 학생 응급 후송용 차량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직언했던 교사 정주영 씨. 교장 선생님 잘 모르시고 차를 가끔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학교 차니까 그건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교장은 오히려 교육청에 학교 비리를 제보한 직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정 씨는 끝까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정 씨가 내부 제보자를 거론하며 자신을 협박해 누구냐고 되물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골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개월째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매달 감사 내려와서 직원들만 괴롭히는 상황이고. 견디다 못한 직원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며 학교를 형사 고소했고 5명의 직원이 줄줄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우울증이 지금 그렇게 좀 심각하게 나오고 심장이 떨리거나 손발이 떨리거나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학교 측은 해명도 반론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통상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엔 26%의 매우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해 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리포트 보시고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가 잔뜩 걸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이 갈취에서 해방되고 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American history, it's our 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60여 개 국가엔 관세를 추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엔 34%, 유럽연합엔 20%, 일본엔 24%가 부과되고 한국엔 26%를 책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보다 높은 것은 물론 호주와 칠레 등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 대부분이 10%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유독 2배 이상 높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후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시됐고 뭐가 맞는 숫자인지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숫자가 조정됐다면서 부속서에 명시된 26%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는데 그것도 한국, 일본을 콕 집어 거론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워싱턴을 찾아온 정부 당국자들은 상호관세 면제가 안 된다면 적어도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동안 강조해왔지만 면제는커녕 경쟁국들보다 더 불리한 상호관세율을 받고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네, 그럼 워싱턴 연결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용 특파원, 우선 나라마다 상호관세율이 다르게 부과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건지 기준이 뭔가요?
네, 수치를 들여다보면 치밀하게 계산된 게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산정법을 공개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게 상대국의 관세율이고 이걸 또 반토막 낸 게 상호 관세율이라는 겁니다. 실제 각 나라들의 사례를 계산해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26으로 정정된 것도 그렇지만 결국 상호주의란 건 그냥 구실에 불과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숫자를 만들어낸 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부과하면서 러시아만 쏙 뺀 것도 의문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유럽과 아시아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 관세로 트럼프 정부는 연간 880조 원의 수입을 얻게 될 거란 추정이 나왔는데 이 중 대부분은 10개 나라에서 나옵니다. 여기엔 아시아가 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미 강경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유럽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은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짧지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Everybody sit back, take a deep breath. Don't immediately retaliate. Let's see where this goes, because if you retaliate, that's how we get escalation. 네, 결국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통상 질서가 아예 바뀌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시대를 미국 스스로 종료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한마디로 뒤집힌 세계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피해에서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말한 대로 해방의 날이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의 날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알아보겠습니다. 26% 관세를 맞게 된 품목을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주요 수출품 중 AI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과 장치들, 또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화장품도 바로 고액의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대미 수출품 1위인 자동차는 이번 상호관세에선 빠졌지만 기존에 발표된 25% 관세가 오늘부터 붙기 시작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관련 수출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핵심은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장치와 부품들입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품 2위인 컴퓨터 부분 부속품, 4위인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 각각 82억 달러, 54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26% 관세가 붙습니다. 수출 품목 8위를 기록한 냉장고도 마찬가지. 또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한국 화장품도 상호관세 대상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관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게 되면 미국의 내수의 수요를 위축시켜서 결국은 수입 수요를 감소를 통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의 경우 추가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예고됐던 25% 품목 관세가 오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가격을 올릴 경우 현대차, 기아의 미국 판매 물량은 6% 이상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조 7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또 다른 핵심 수출품, 의약품과 반도체는 상호관세에선 빠졌지만 별도의 품목관세가 나올 예정이라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상호관세의 대상이 아닌 것뿐이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공격 대상의 품목에는 들어간다. 그런 관점에서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긴급회의 1년 한덕수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국 방문을 지시했고 다음 주엔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대응일 텐데요. 경제팀 오혜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혜정 기자,
일단 우리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자유무역협정 FTA까지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26% 관세를 매겨버리면 기존의 협정은 없던 게 돼버리는 건가요? 네, 이후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은 24%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이 26% 관세 부과는 기존 한미 FTA 협정을 사실상 위반한 셈이죠. 그간 우리는 미국에 거의 0% 관세를 매겨왔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로 인해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구실 삼아서 FTA 예외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유무역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이 FTA 체제가 와해되는 건 분명히 악재입니다. 네, 일단 우리만 관세 폭탄을 맞은 건 아니긴 한데 네. 지금 이게 우리로서 최악인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상황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요국 가운데에는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집중 겨냥한 중국을 보면요. 이미 20%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이번에 상호 관세 34%를 또 추가했거든요. 최종 관세율이 54%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만 32%, 베트남 46%로 아시아 수출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높고요. 하지만 마냥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생산량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산으로 간주돼서 예외 없이 46%의 관세를 매깁니다. 해외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요 수출품 중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항목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가 발표가 될 텐데 네. 앞으로의 협상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끈질기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업이나 HBM 같은 고부가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에는 맡길 데가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인데요. 또 미국은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역 흑자 규모는 크지만 미국의 대부분 재투자를 한다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건데요. 최근 JP모건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을 할 거란 암담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이 전략적 판단을 할 결정권자가 없다는 우리 상황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혜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물병을 걷어차 바로 퇴장을 당했던 광주 이정효 감독이 판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에 대해선 실력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광주FC 클럽하우스 앞에 이정효 감독의 얼굴이 잔뜩 붙은 커피차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안티팬이 하신 것 같고. 마음에 드세요, 사진? 아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을 기념하고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한 미안함을 전하기 위해 이정효 감독이 선수들에게 커피를 돌린 겁니다. 원래 벌금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퉁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잘 먹겠습니다. 닷새 전 대전과의 경기에서 벤치로 물병을 던지고 걷어찼다는 이유로 바로 퇴장을 당하면서 논란이 생긴 가운데 어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감독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화를 못 참았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퇴장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선수들이 좀이라도 좀 선수들 호흡한 시간을 좀 주자. 경기 흐름을 조금이라도 좀 끊어보자.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포항전에서도 주심의 경기 운영에 거침없이 항의했던 이정효 감독. 경고를 줘야 상대방이 주의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이제 끝나고 나서 사고 나서. 경기 흐름뿐 아니라 선수 보호를 위해서도 심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차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 선수 출신이 아닌데다 할 말은 하는 직설적인 성격에 여전히 부정적인 선입견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그 감독할 때 내가 코치였던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콘이나 노턴 놈이 그런 놈이 좀 컸다 이거예요.
존중해주고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시아 무대도 자신만의 축구로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 나스리 팀하고 붙던지 아니면 그냥 아릴라하고 붙던지 개인이 팀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 등을 이끌며 명장 반열에 오르고도 종종 구설수에 오르는 무리뉴 감독. 이번엔 상대 감독의 코를 잡아 비트는 기행으로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의 튀르키예컵 8강전. 막판 양팀 선수들의 충돌로 3명이 퇴장당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갈라타사라이의 2대1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경기 후 불거졌습니다. 패배한 무리뉴 감독이 상대팀 브룩 감독 뒤로 다가와 갑자기 코를 잡아 비틀었고 브룩 감독은 경기장에 쓰러진 채 한동안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Arkadan eliyle bir burnumu sıktı, şuramda hafif bir çizik oldu. Bu konuda abartmayacağım ama şık bir şey değil yani bizim maç bittiğinde. 페네르바체에 부임한 이후에도 잊을만하면 구설수에 오르는 무리뉴 감독. 지난 2월 갈라타사라이 선수와 코치진을 원숭이에 비유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4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았고 The big dive in the first minute and their bench jumping like monkeys on the top of the kids. 옵사이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중계 카메라 앞에 노트북 화면을 펼쳐놨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명장이란 수식어 뒤에 악동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무리뉴 감독은 이번 기행으로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창원 NC파크에서 벌어진 사고의 수습을 위한 합동대책반이 오늘 구성됐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에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기 재개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NC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은 야구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 합동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안전점검에는 최소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늘 11일 예정된 롯데와의 3연전도 정상적으로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알루미늄 루버가 점검 대상이 아니라던 창원시설공단은 실무자에 착오가 있었다며 공단의 점검 대상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로야구 LG의 오스틴 선수가 4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시즌 5호로 기아의 위즈덤과 공동 1위에 올랐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 반가운 비 소식이 잦습니다. 지난달 3월 하순에는 극도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제와 오늘 건조특보 현황인데요. 어제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과 동해안 지방에 특보가 내려져 있었지만 어제 비가 조금 내린 덕분에 오늘은 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모습입니다. 현재 경상권에 남아있는 이 건조특보도 식목일인 토요일에 비가 오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기상 청명인 내일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에 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의 서쪽 지방, 낮 동안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5에서 20mm, 남부 지방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일 밤을 온 국민과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듯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국민과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2025년 4월 4일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